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하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씀도 종종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 정책 기조는 어떠한 흐름으로 변해가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위기에 같이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국가 정책 기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국가가 달리 보고 있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일찍 일단락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국가의 주로 관심사가 포커스되어 있는지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다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9.11 테러죠. 코로나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께서는 왜 9.11 테러 사진을 가져왔느냐? 제 개인적인 일화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9.11 테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9.11 테러 이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는 미중에 출장을 갔다가 워싱턴 DC에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그때는 공항에 한 1시간 전쯤, 한 40분 전쯤만 가도 귀국하는 비행기를 편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워싱턴 DC는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각종 국제기구가 입주되어 있는 도시로서 그 어느 도시보다 출입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워싱턴 DC에 있는 공항의 목적은 출입국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제가 워싱턴 DC로 또 출장을 갔다가 귀국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검문 검색이 아주 대폭 강화돼서 그야말로 공항에 2시간 전쯤에는 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워지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발 벗어야 되고요, 혁대 풀러야 되고요, 가방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그런 거 다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9.11 테러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요? 바로 2001년도입니다. 즉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가 미국에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검문 검색 제도가 20년 전쯤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강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9.11 테러가 미국인들에게 안겨줬던 충격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사실 20년 동안 미국 내에서는 어떠한 테러의 위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문 검색 제도는 여전히 강화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떤가요? 9.11 테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아픔과 충격을 갖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은 3,500만 명이 넘는 상태예요. 이건 일국의 생산 가능 인구 총 인구에 맞먹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경제적 충격은요, 역시 9.11 테러와 마찬가지로 한동안 우리는 코로나19가 일단락 되더라도 이제는 방역이니 아니면 보건이라는 키워드 아래서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세계적인 인적 자원 교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팅이 다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도요, 이렇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와 국제 교역 체제,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을 입안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각국 정부가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제목처럼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야기될, 변화될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가장 충격이 덜한 형태로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센서 등 다양한 산업군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오면서 비대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급속도로 전방위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활용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는데요. 바로 이러한 언택트 기술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차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정부에서는 이러한 언택트 기술이 본격적으로 많은 인더스트리에 차용됐었을 때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니터하는데요. 그 중에서 당연히 1순위로 나오는 것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부격차의 고착화, 이것을 0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산업 간의 빈부의 격차의 심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간의 빈부의 격차의 심화일 수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의 심화, 이런 것들로 또 달리 불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택트 기술이 왜 본격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게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란히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결국 가장 시간당 생산량이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전체 공장에서의 산출량이 거기에 귀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많은 공장의 근로자들이 그 산출물에 근거해서 모두 비슷한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빈부격차는 그렇게 공장 내부에서는 심하게 유발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즉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은 서비스 업체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라든가 자신의 브랜드 가치 또는 자신의 업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당 페이를 얼마든지 달리 산출받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법고시를 붙었지만 최고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아니면 똑같이 사법고시는 붙었지만 양재동 근처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아가는 급여는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서비스 업체라는 것은 개인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급여 체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 국가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빈부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택트 사회가 도래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더욱더 심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어떤 직무 능력이라는 건 미래 사회에서도 동일하지만 직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은 더욱더 극단적으로 늘고, 직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은 더욱더 낮아지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많은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도대체 서비스업이 고도화되면서 개인들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아니 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언택트 사회가 미래 사회에 도래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도래되면서 이게 왜 빈부격차를 더더욱 심화시키나요? 요것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좋은 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언택트가 활발하게 초기부터 전개되어 왔던 화상 강의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요즘은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요, 오프라인 학원을 가는 거나 과외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 TV 앞에서 또는 자신의 조그만 단말기 앞에서 화상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교육시장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했던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대치동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스타 강사들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뭐 100억이라든가 50억 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도대체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비대면 화상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대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또는 물리적인 공간 아래서 그 공간 안에 수강생들만 1차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화면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던, 울릉도에 있던, 부산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얼마든지 자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생들에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국 단위로 본인들이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소외 계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층은 군소한 보습학원 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군, 읍, 면 단위에서 조그만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학 강사로 활동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셨던 많은 분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대치동에 있는 아주 초일류 강사의 수업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강의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현상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소한 보습학원의 강사들의 페이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된 데 반해 우리가 대치동이나 저기 서초동에 있는 아주 유명 스타 강사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도저히 달성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의 매출액인 50억에서 100억 가까운 매출액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언택트 환경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우리 상공회의소의 회원분들 중에서는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또 그 지역을 진입장벽 삼아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런 업태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나밖에 없으니까 라는 것을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요, 이러한 인더스트리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시책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의 업종을 보호해줬던 물리적인 또는 지리적인 장벽이 점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글로벌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처럼요, 2012년에 오데스크라는 사이트를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사이트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이 안에는 매달 한 13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일자리가 한 130만 개 또는 150만 개 가까이 되고요. 프리랜서로 누적해서 등록된 사람의 숫자는 이미 500만 명이 넘었고요. 코로나19 이후 더욱더 급속도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 숫자도 54만 개의 기업이나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오데스크라는 사이트, 요즘은 이름을 업워크로 바꿨는데요. 이 사이트는 언제 구축돼서 활용됐었느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부터 원격 화상 근무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로 출범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이런 화상 강의를 도입하고 나서 첫 번째로 유발됐던 것은 그 국가에서 차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몇 세기 동안 유지해왔던 최저임금제가 붕괴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를 많이 찾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렇게 원격으로 원거리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어떤 플랫폼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굳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가 부담됐던 많은 어떤 업종에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나 우리나라 웹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케냐, 가나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아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페이를 요구하는 엔지니어들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고용하는 행태가 벌써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미 언택트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었던 많은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역시도 IT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라고 표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도 뉴질랜드 사람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 분은 시간당 페이가 35달러고요. 또 한 분은 시간당 페이가 60달러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실제 이 플랫폼에 가보면 시간당 페이가 2불, 3불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100불이 넘어서 나는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당 페이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든 엔지니어들을 우리가 한국에서 원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전방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GBC, 즉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산업 생태계가 크게 와해되고 있다는 점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많은 회사의 본사는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회사들은 뭔가요? 바로 그 회사의 공장이나 연구소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요, 코로나19로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산업 생태계가 와해된다면 그 와해된 산업 생태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서울 본사가 아니라 지방의 공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 본사는요, 회사가 아예 문을 닫기 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가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공장은 그 해당 국가가 그 산업군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면 바로 그 산업 기반 도시는 그와 함께 몰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바로 우리는 이전에 여러 경제 위기에서 그런 상황들을 목격했었고, 이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또다시 특정 국가의 주력 산업군이 와야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지역 경제에 유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 경제의 고사, 소멸을 크게 우려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빨리 전개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요, 한 12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장면은 바로 일본의 상황을 쉽게 모니터할 수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탈주범이 탈옥을 해서 한 빈집촌에 숨어들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보도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에이메현이라는 빈집촌에 숨어들었는데 이 현에 있는 모든 가구가 한 3,000개 되는 모든 가구가 전부 빈집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소멸로 인해서 한 현 자체가 통으로 비어버린 상황이죠. 바로 그래서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도대체 어느 집에 어느 방에 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 당국, 즉 그 경찰관들은 도로만 막고 탈주범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전체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본은 현재 820만 호의 빈집이 있고요. 42만 헥타르에 대한 농경지가 휴경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홋카이도, 시코쿠, 그 다음 규슈인데요. 바로 그 규슈 면적을 상회하는 410만 헥타르에 대한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진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에 아니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해진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한다는 건 아주 단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어르신이고요. 화면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자손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자꾸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논전답을 여러분들이 상속받겠죠. 그런데 상속받은 여러분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땅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농지를 휴경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를 내야 되고요. 오히려 저 땅을 상속받는 게 나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아예 직계 좀비에서 거의 대부분이 상속을 포기해서 땅 주인이 법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땅의 면적이 규슈 면적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일본의 지방에서는 많은 집들이 비어가고 지방의 어떤 인구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과정인데 정작 연간 12만 명씩 계속 어디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느냐? 동경권으로 많은 신규 유입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말 그대로 고용의 형태, 근무의 형태, 우리가 비즈니스 형태가 크게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회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과정까지 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아니면 많은 중장년층들이 내 세컨 잡 또는 서드 잡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회사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그 아고라, 그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를 노출시켜야지만 그 다음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 잡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꾸 우리로 따지면 서울과 수도권이 되겠죠. 일본의 동경이니까요. 일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 두메산골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경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마음 아픈 표현입니다만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더욱더 휘청이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할 경우 그 기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당 지역에서는 또 다른 잡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다못해 알바를 할 기회라도 서울이 더 많지 않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서울과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일본 별장 그 보도도 역시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의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유명 관광지 별장이 단돈 10원의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일본 경제가 좋을 때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은 일본에서 그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벗어나서 은퇴할 쯤이 되니까 이마저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뭐다? 아하, 이것마저도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런 매물이 너무 쏟아지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에 매물로 나오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통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는 3,483개의 읍면동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향후 20년 안에 지역 소멸을 크게 우려해야 되는 지역이 2,242개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거의 소멸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몇몇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향후 20년 안에 우리의 주요 고향들이 많은 부분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코로나19로 IT 부분 또는 백색 가전의 부분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면 IT와 백색 가전의 그 산업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구미 또는 광주 이런 데는 더더욱 사람들이 크게 소멸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요. 혹은 조선이나 철강 부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울산, 거제, 광양 또는 포항 같은 지역에서도 대규모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역 소멸을 이번 코로나19로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지역 소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역 경제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로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학 오면 집을 드릴게요 라는 전남의 화순군의 한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자신들의 고장에 있는 몇 안 되는 초등학교마저도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화순군에선 아예 이 지역으로 전학 오는 학생이 있다면 아예 집을 하나 드리겠다. 등기부등본 이전해서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절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